오래간만에 이제 검찰이 찾아간 거 빼고 10월 기준으로 접견 기록이 0. 박 전 대통령. 예. 박 전 대통령. 네. 야,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안에서? 만화 보고 대하소설 읽고 지금 그런다고 알려졌죠.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나오는 거. 예, 최배달 나온 거. 혹시 무슨 풍력 발전에 관심 있는 건 아닐까요? 바람의 파이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감옥에 있다 보면 이 접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접견할 때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리고 연출되면서.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옛날에 이제 학생들이 감옥에 있으면 매일매일 면회를 이제 구치소에서 오고 뭐 그랬던 이유는 이제 운동시키려고 그러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대화라도 좀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해요. 예, 그런데 그 지금 접견 기록이 제로라는 건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은 한다고 합니다. 예, 운동을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건강관리를 서울구치소에서는 안 살아보셨죠? 네, 전 서대문에서 서울구치소 만들기 전에 지금 서울구치소는 이렇게 가운데서 전체 원이 나팔 모양의 이렇게 개인 운동 공간들이 있어요. 밀결수에. 그래갖고 이제 혼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잡범들은 2-3명 묶어서 같이 하고 주로 이런 공안사범들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는. 근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순실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접견 기록이 100번씩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로라는 건데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혼자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유형아 변호사하고도 이제 뭐 면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사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재임 중에도 드라마를 유독 좋아했다는 소문이 바닥에 돌아서 뭐 길라임, 박라임 막 이런 소문까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은 이제 뭐 만화를 보거나 대하소설을 읽으면 보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저는 일관되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외부하고 고립시키고 은폐시켜서 저는 박근혜식 감옥형 신비주의 플러스 정치재판. 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뭐 할까? 지금 언론들이 그러잖아요, 다. 뭐 하고 지낼까? 접견이 0이래. 일단 그 신비주의는 1차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님, 이렇게 외부하고 딱 차단한 게 이제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신비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재판은 이제 안 하겠다. 당신들 재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선언한 거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부작위에서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결국 극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도 일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동안에 정치를 해오면서 또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계속 혼밥을 즐겨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대변인 했었던 그 전효옥 씨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종의 왕 같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신민들인데 내가 그 신민들 앞에 가가지고 앉아서 재판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혼자 있음으로써 그간에 쌓아왔던 정치적인 어떤 그 성과 같은 게 있다고 지금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계속 나는 지금 힘들다,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지금도 서울구치소 앞에 가면은 지금도 늘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 아픈 박 대통령을 뭐 즉각 석방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계속 소구하는 것 같고요. 저는 참 놀랍게 생각했던 것이 그 전에 변호인 접견 외에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러 다닐 때에도 박지만 씨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친형제인데 안 만났잖아요. 절대로 안 만난다고 그러고 그때 예전에 제가 듣기로 박지만 씨가 난 아들들을 그렇게 이뻐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되게 저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전에 우리 김근태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부인한테 미안하고 뭐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늘 얘기하고 이러지만 아이들 생각이 나면 도저히 어떻게 견디기가 어렵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진심으로 예뻐했다면 그게 안 보고 싶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안에서 본다는 책도 그래도 좀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무슨 뭐 역사책을 본다거나 자기가 집필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의 파이터하고 객주를 본다라는 건 이건 정말로 어찌 보면 통속 소설인데 예. 이걸로 그냥 시간 때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무슨 뭐 역경을 딛고 뭐 성공하는 거를 한다고 미화는 하지만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소설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보이고 있는 행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품위 없는 일을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품위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는 출소하면 UFC 도전하고 싶은 걸까? 아니, 바람의 파이터는 정말 의외예요. 그러게요. 아니, 저희도 한 1년쯤 살면 이제 무슨 책을 읽는지를 갖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 20년, 30년 동안 인구의 교도관들 사이에 회자가 되는데, 심지어 제가 지난 2012년 홍성 갔잖아요. 그 홍성에서, 89년, 88년 이때쯤에 김근태 의원이 한 2년을 살고 나가셨어요. 네. 그때 교도관이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고참 교도관이 됐는데, 그때 김근태 의원의 행동은 어떠하였으며, 그때 무슨 책을 읽었으며, 다른 재소자들과의 사이는 어떠했으며, 라는 것을 무슨 백과사전 기록하듯이 샅샅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소설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싶어도 좀 창피해서라도 일부러 더 어려운 철학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드라마를 안 보려고 하고, 왜냐면 다른 사람도 다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이요. 예. 이게 이제 그 무림의 고수가 커가는 과정. 그 다음에 대상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배하는 감성이 소녀 가장인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성장통으로, 실현기로. 그래서 지나서 이제 또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다시 도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을 그런 소녀적 감성으로 실현이나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람의 화이터 불끈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분이 그 전에 정치하기 전에 말입니다. 네. 대중들 앞에 우리가 갑자기 아주 근엄한 다큐멘터리 정치로 시작했다가 네. 이제 술집 좌담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예전에 은둔의 그 큰형의 박근혜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 막 등장하고 할 때 그때 분위기하고 비슷하죠. 수필집을 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한국 그 수필가협회에 등록된 정식 작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었는데 대선 때 그때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왜 그 절망은 나를 키우고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나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가서. 근데 그때 또 재밌는 게 95년도에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이 마치 임신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글이 있었고 한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누구 정모식이 출생일이 97년이 아니라 95년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들을 막 낳게 하는 이상한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신비주의적 정치 행위가 완성되려면요. 가끔 또 한번 드러나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를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MH그룹 미샤나 호세이니온 대표가 이게 어느 나라 사람? 미샤나 호세이니온. 이게 아랍 사람인가요? 호세인이 들어온 거 보면 아랍 사람 같기도 하고. 아랍계, 미샤나니까 프랑스 사람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이 사람이 한국에 방문해서 건강에 나빠져 외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요, 이상한 건 이분이 박 전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한 번도 면담한 적이 없죠. 네, 못 만나고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MH그룹의 이 미샤나 후세인이 이라는 이분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그룹이 누군지가 궁금한 거죠. MH는 정몽훈의 이니셜인데, 몽훈. 원래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좀 이것도 좀 돌출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상한 일이에요, 진짜. 근데 어쨌든 약간 막장 드라마처럼 끊임없이 화제는 끊기지가 않아요. 네? 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 개입 그 문건을 좀 봐야 되겠는데, 문건 715건이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우리 최강욱 변호사 전문인 사찰 문건 아니에요? 예, 국정원이 이제 아무래도 야당 정치인 중심으로 사찰을 했던 문건들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다는 게 황당한 일이죠.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들을 보관하는 데인데 예. 국정원에서 생산한 게 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을까? 아, 이게 국정원에서, 그러네요. 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과거에 디도스 특검, 예. 전후로 해가지고 그 특검과 검찰이 이 관련 문건을 확보한 다음에 예.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몇 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겼다. 검찰이요? 네, 검찰이. 특이하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원래 이제 조사 기간 동안에 확보할 수도 있고 검찰이 했던 걸 넘겨서 특검에도 추가로 확보했을 수도 있고 한데 결국은 특검은 시한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면 검찰로 다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의 관련 자료들을 넘기면서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검찰이 이러이러한 거를 밝히도록 의견을 밝히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문건의 최종 보관자였던 검찰이 이거를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보면은 분명히 정치 사찰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 많이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는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다스의 비자금 관련한 것도 비슷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정호영 특검이 찾고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줬다는 거였잖아요. 검찰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덮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고 BBK 사건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검찰이 다 아는데 안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십상시 문건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된 조홍천 비서관만 그때 잡아놓기 위한 이런 수사만 했었지 거기서 그때 이미 다 최순실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늘 해오던 그 권력의 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장면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건데 이게 이제 검찰은 법을 아는 집단이다 보니 지네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기보다는 대통령 기록관에 넣어가지고 밀봉을 해버리는 방식을 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용이 워낙 폭발력이 있고 파괴적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뜨거운 감자로 이게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잠겨놓으면은 30년 동안 못 여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폭발력이 있는 게요. 제목만 봐도 쭉 알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우상호 좌익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의 촉각,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의 주력, 손학규 대표 측 안철수 출마 상정하고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민주당이 조선일보의 박원순 죽이기 기획 취재설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40 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정봉주 의원도 있다. 저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제목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그 시기에 가장 폭발력 있는 정치 사안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제대로 수사되고 그랬으면 완전히 정치 상황이 다르게 전개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진짜 정권의 이익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권의 검찰이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최민희 의원님 보면은요. 주로 이제 2011년 10월 26일이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만두고 10월 26일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이게 이제 임시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투표를 하러 가려고 6시에 가봤더니 투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투표 장소가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검색을 해봤더니 중앙선관위 서버가 다운되고 찾지를 못하는 그 사건이 발생된 것을 중앙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 이듬해 2012년 3월에 디도스 특검이 발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한나라당 전 의원이 의식을 받은 그 사건. 최구식 의원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탈당도 하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박태석 특검이 당시에 이 자료를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집을 압수수색할 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왜 그냥 덮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검찰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검찰
뭐 검찰은 충견이고 공수처는 맹견을 풀라고 한다. 그러니까 충견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 어떻게 활용됐고 네. 이게 어쩌다가 압수됐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밑에 있던 김효재 정무수석, 예. 그 밑에 근무하던 행정관이라는 거였고요. 예. 국정원이 매번 이런 사찰한 정치 관련 문건들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로 가서 전달해주면 행정관 이 사람이 받아다가 김효재 의원한테 분류를 해서 전해주고 김효재 의원이 보고 나서 다시 돌려주고 김효재 의원은 당연히 보고 나면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예. 그럼 이 사람은 이걸 파기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를 않고 자기가 나중에 정치할 때 써먹으려고 지금 집에다가 보관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들켰냐면 이 사람이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최구식 의원 당시에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었고 예. 경찰이 디도스 공격에 관한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 정보를 최구식 의원 쪽에다가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집을 압수수색을 하러 가니까 예. 그 안에서 망외 소득을 얻은 거죠. 엄청난 문건들이 발견이 된 거고. 예. 그런데 이게 또 처리가 웃기는 게 이 사람을 나중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긴 합니다. 특검이. 근데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고요. 네, 예. 행정관을. 그러고 이 정작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청와대에서 보고한 문건을 청와대 안에서 한번 돌렸기 때문에 행정관은 원래 이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파기를 했어야 되는데 갖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그때부터 된 걸로 간주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또 입건만 하고 그러고 뭐 벌금 300만 원인가로 끝났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될 자료로 이게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도 특검이 다 알고 있었고 아하. 검찰도 당연히 다 알고 있었고 어허. 그런데 이 담겨있는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아니, 일단 이렇게 되는 국정문서가 왜 거기에 갔는지에 대해서부터 이게 기밀 누설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그걸 그렇죠. 또 조사했어야 네네네. 되는 그때 거죠. 검찰이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 아, 별건이라고 봤네요. 검찰 야, 나는 이 얘기를 특검은 들으면서 특검.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기억이 이렇게 술 먹고 잠들었을 때 필름이 딱 끊기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정보와 기록이 단절돼 있어요. 네네. 보니까 홍성교 대수 제가 있을 때야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생소한가 그랬어요. 이때 홍성교 대수 저는 그 푸시업 하고 있을 때거든. 근데 이상한 건요. 검찰이 이제 요 부분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배제했잖아요. 예. 그러고는 관련 기록을 몇 년 동안 갖고 보관하고 있다가. 있었어요. 검찰이. 그랬다가 청와대로 보냅니다. 이것도 또 이상한 지점이죠. 아 이거 법으로 이거 그 대검 감찰 지시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네. 문밀총장이 네. 감찰 건으로 끝날 건이 아니고 이것은 고등부장 판사인가요? 네. 그 영장을 받았고 715건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어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검찰의 해명이 참 옹색한 상황인데 특검은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었고 성격상 특검은 디도스 공격에 관한 거를 밝히는 거였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는 여타의 사찰 문건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발표까지 하면서 검찰에 넘겼다는 건데 근데 검찰은 지금 뭐라고 해명하냐면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봤다라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잖아요. 지금 검찰을 개명을 해 중요하지 않. 당시에. 당시에. 네, 그러니까 왜 갖고 있었냐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그럼 뭐 수사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닌 걸로 알아서 그냥 갖고 있었을 근데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제목만 했다는 봐도 건데 이렇게 살벌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검찰은 국정원이라는 건 당연히 정치 사찰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사찰한 거 보고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사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이명박 때야 뭐 사찰이 일상화되어 있는 정부였으니까 이거를 뭐 자기들도 하잖아요 또 검찰도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이거를 그냥 몇 년 동안을 묵혀놨다가 국민들 모르게 뒷구멍으로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갖다 줘가지고 잠기게 해버렸다. 예. 자, 대통령 기록관을 넘기려면 대통령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 네네. 그러면 이 문건이 검찰에 잠자고 있었던 이전에 네. 사찰을 했는데 누가 사찰을 지시했냐? 그럼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이 사찰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원세훈은 당신의 판단이냐 아니면은 그렇죠. 이명박 시켜서 대통령이 네. 지시사항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되면 또 여기에서 MB에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것을 왜 검찰에 두고 마지막에 대통령 지정기록관으로 이전 결정을 누가 내렸냐를 또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감찰로 끝날 일이 아니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역시 나중에 그 문건을 반환하거나 이러는 과정에 보면은 황교안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에 있으면서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네. 김진태 총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김수남 씨가 나중에 또 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구린 거를 감춰주고 그 대가로 승진하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시스템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 수사 과정에서 예. 댓글을 하자고 제안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댓글이라는 새로운 그 대응 방식이랄지 공작이랄지가 국정원 내부의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걸로 느꼈다. 제가 이런 그 내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국정원과 검찰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 사찰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 그때 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고 것이고 네. 지금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지금은 이제 이게 대검 감찰반에 의해서 지금 이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적폐청산 작업 과정에서 이 문건이 나온 것이죠. 예. 예. 자, 최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자, 이명박 정부 때 저질렀던 일 아니에요? 네. 그걸 검찰이 갖고 있다가 네. 이후에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넘길 때는 최종적으로 그건 누가 지정기록물 결정 누가 했냐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했을 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왜냐면 그 지정기록물은 마지막에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넘길 때 막 그 세월호 자료도 넘기고 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권리가 있냐 없냐 갖고 우리가 그때 논쟁을 벌였었잖아요. 네. 12월 9일 자신이 대행했을 때의 기록은 넘길 수 있겠지만 네. 그 이전권은 손대지 말고 놔둬야 된다. 네. 만약 놔뒀으면 이게 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갖고 있던 문건을 왜? 그대로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가 예.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됐던 황교안 씨가 일부를 먼저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걸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공안검사 출신이고 다 알고 있었네요. 네, 내용을. 자기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나름의 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꼼수를 쓴 게 저는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30년 동안 열 수 없다. 그리고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가 세월호 사건을 포함해서 박근혜 정권의 치부를 말하자면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숨겨버리는 형식으로 내지는 그 전에 없애버리는 형식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냐라는 걱정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권한이 과연 이 사람한테 있는 것이냐의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부랴부랴 다 넘겼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알고 있었던 거를 찾아내가지고까지 또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씨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네요. 네, 얘기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꿈은 접어야겠네. 예, 그것 때문에 요즘 또 어둠을 틈타고 또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회의한대요. 아, 요새요? 라는 첩보가 있어요. 밤에, 주로 예, 밤에. 그거 다니는 것도 다 알아요, 어딘지.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확보한 문건을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이제 넘겼다. 처리하자는 예. 거잖아요. 이게 요 문건의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죠.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에서 12년 넘어가는 와중에 때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시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검찰에 다른 꼼수가 있었죠. 댓글 개입이나 이제 그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개입 뭐 이런 등등이 다 있겠네요, 이게 내용이. 네. 알겠습니다. 2016년 말 교수협회에서 선정한 2017년 한 해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는 천라지망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너무 커서 피할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올해 교수협회가 선정한 2018년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입니다. 잘못된 것을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잘못된 것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끝을 반드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혼자 있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유영아 변호사하고도 이제 뭐 더 이상 안 하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사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재임 중에도 드라마를 유독 좋아했다는 소문이 바닥에 돌아서 뭐 길라임, 박라임 막 이런 소문까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은 이제 뭐 만화를 보거나 대하소설을 읽으면 보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저는 일관되다고 봅니다. 예. 철저하게 외부하고 고립시키고 은폐시켜서 저는 박근혜식 감옥형 신비주의 플러스 정치재판 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뭐 할까? 지금 언론들이 그러잖아요. 다. 뭐 하고 지낼까? 접견이 0이래. 일단 그 신비주의는 1차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님, 이렇게 외부하고 딱 차단한 게 이제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신비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재판은 이제 안 하겠다. 네. 당신들 재판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선언을 한 거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부작위에서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예. 정치적 희생양이다.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결국 극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도 일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동안에 정치를 해오면서 또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계속 혼밥을 즐겨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 대변인 했었던 그 전효옥 씨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종의 왕 같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랜만에 이제 검찰이 찾아간 거 빼고 10월 기준으로 접견 기록이 0.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야,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안에서? 만화 보고 대하 소설 읽고 지금 그런다고 알려졌죠.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나오는. 예, 최배달 나온 거. 혹시 무슨 풍력 발전에 관심 있는 건 아닐까요? 바람의 파이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감옥에 있다 보면 이 접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접견할 때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리고 연출되면서.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옛날에 이제 학생들이 감옥에 있으면 매일매일 면회를 이제 구치소에서 오고 예. 뭐 그랬던 이유는 이제 운동시키려고 그러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대화라도 좀 하고 이러려고 하는 덕방이 얼마나 거거든요. 답답해요. 예, 그런데 그 지금 접견 기록이 제로라는 건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은 한다고 합니다. 예, 운동을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예.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건강관리는 하고 서울구치소에서는 안 살아보셨죠? 네, 전 서대문 서대문에서 서울구치소 만들기 전에. 지금 서울구치소는 이렇게 가운데서 전체 원이 나팔 모양의 이렇게 개인 운동 공간들이 있어요. 미결수에. 그래갖고 이제 혼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잡범들은 2-3명 묶어서 같이 하고 주로 이런 공안사범들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는. 근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순실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접견 기록이 100번씩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로라는 건데 이게 이제 스스로 이것도 하나의 성장통으로 실현 기록. 그래서 지난수 이제 또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다시 도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을 그런 소녀적 감성으로 실현이나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람의 화이터 불끈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분이 그 전에 정치하기 전에 말입니다. 네. 대중들 앞에 우리가 갑자기 아주 근엄한 다큐멘터리 그 정치로 시작했다가 네. 이제 술집 좌담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예전에 은둔의 그 큰형의 박근혜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 막 등장하고 할 때 그때 분위기하고 비슷하죠. 수필집을 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한국 그 수필가협회에 등록된 정식 작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었는데 대선 때 그때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왜 그 절망은 나를 키우고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나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가서. 근데 그때 또 재밌는 게 95년도에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대목이 한 대목이 마치 임신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글이 있었다고 한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누구 정모식이 출생일이 97년이 아니라 95년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들을 막 낳게 하는 이상한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신비주의적 정치 행위가 완성되려면요. 가끔 또 한번 드러나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를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신민들인데 내가 그 신민들 앞에 가가지고 앉아서 재판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혼자 있음으로써 그간에 쌓아왔던 정치적인 어떤 그 성과 같은 게 있다고 지금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계속 나는 지금 힘들다,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지금도 서울구치소 앞에 가면은 지금도 늘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아픈 박 대통령을 뭐 즉각 석방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계속 소구하는 것 같고요. 그 저는 참 놀랍게 생각했던 것이 그 전에 변호인 접견 외에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러 다닐 때에도 박지만 씨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친형제인데 안 만났잖아요. 예. 절대로 안 만난다고 그러고 그때 예전에 제가 듣기로 박지만 씨가 낳은 아들들을 그렇게 이뻐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되게 저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전에 우리 김근태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부인한테 미안하고 뭐 저기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그 늘 얘기하고 이러지만 아이들을 생각이 나면 도저히 어떻게 견디기가 어렵더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그렇게 진심으로 예뻐했다면 그게 안 보고 싶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안에서 본다는 책도 그래도 좀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무슨 뭐 역사책을 본다거나 자기가 집필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바람의 파이트하고 객주를 본다라는 건 이건 정말로 어찌 보면 통속 소설인데 예. 이걸로 그냥 시간 때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무슨 뭐 역경을 딛고 뭐 성공하는 거를 한다고 미화는 하지만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소설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보이고 있는 행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품위 없는 일을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품위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는 출소하면 UFC 도전하고 싶은 걸까? 아니, 바람의 파이터는 정말 의외예요. 그러게요. 아니, 저희도 오래 한 1년쯤 살면 이제 무슨 책을 읽는지를 갖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 20년, 30년 동안 인구의 그 교도관들 사이에 회자가 되는데, 심지어 제가 지난 2012년 홍성 갔잖아요. 그 홍성에서, 89년, 88년 이때쯤에 김근태 의원이 한 2년을 살고 나가셨어요. 네. 그때 교도관이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고참 교도관이 됐는데 그때 김근태 의원의 행동은 어떠하였으며 그때 무슨 책을 읽었으며 다른 재소자들과의 사이는 어떠했으며 라는 것을 무슨 백과사전 기록하듯이 샅샅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소설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싶어도 좀 창피해서라도 일부러 더 어려운 철학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드라마를 안 보려고 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이요. 예. 이게 이제 그 무림의 고수가 커가는 과정. 그 다음에 대상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배하는 감성이 소녀 가장인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